당신은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족, 이웃, 친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나이에 외롭겠다는 헛소리에 휘둘릴 생각입니까?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헌신해도 결국 남는 건 허무함과 병원 진료 카드뿐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는 법, 그 5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이 5가지 지키며 혼자 살면 최고다.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우선하기,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습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소모적으로 느껴지고 결국은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헌신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정, 배려한 만큼 되려 이용당하는 마음, 참을수록 더 얕잡아 보는 사람들. 이런 악순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단 하나, 내 감정을 우선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 뒤에는 해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습관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상처받아 주지 않으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시간과 여유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눈치를 그만 봐야 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항상 웃는 얼굴로 남을 맞이하던 습관을 끊을 때입니다. 그렇게 참고 살다가 병을 얻는 건 결국 나 하나뿐입니다.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손주 비위 맞추느라, 며느리와 사위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인생. 하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받은 대접은 무엇입니까? 명절에 얼굴 한번 보는 것도 벅차다는 말,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생일, 병원 갈 때는 혼자 가야 하는 그 쓸쓸함. 이쯤 되면 질문해야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온 것입니까? 이제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받아주고 누군가의 무례를 이해해주는 역할을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 코스프레는 필요 없습니다. 내 기분이 상했다면 그 기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하기 싫은 모임이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듣기 싫은 말 앞에서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의 시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나라는 존재가 소모품이 아닌 주인공으로 대우받는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2세의 김순희 어르신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 시댁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쉬는 날 없이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감정을 숨긴 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바빠서 자신을 찾지 않자 김 어르신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노인복지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사랑하자. 그렇게 다짐한 순간부터 어르신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게 내버려둬. 취미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에 혼자 가는 여행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건강까지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편안히 밥맛도 나고 숙면도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챙기니 세상이 이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을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우선하는 삶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기적이어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책임감 내려놓기, 꼭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평생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이름 모를 타인의 눈치를 보기 위해 본인의 삶을 내던진 채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고 또 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지친 육신과 텅 빈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 사실 대부분 불필요한 짐일 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아직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자식의 뒷바라지는 어느 정도 했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합니다. 손주의 학원비, 자녀의 대출 보증, 제사상 차리는 역할까지 억지로 떠안는 순간 노후는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문제는 그런 일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습관처럼 짊어진 책임감은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족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인 스스로가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라며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릇입니까? 자식들도 이웃들도 사회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참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고 짐처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리어 본인이 스스로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결국 누구도 고맙게 여기지 않는 자발적 고행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하다 보면 정작 스스로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조차도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 결국 잔소리가 되고 강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인다고 계속 돈을 건네주면 자식은 미안해하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매년 명절 음식을 도맡아 하면 결국 그건 당연한 일이 되고 맙니다. 노년에는 책임보다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됩니다. 내 건강, 내 즐거움, 내 삶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억울한 인생이라는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의 이명자 어르신은 평생을 집안의 대들보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우며 학교비,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모두 본인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장성한 뒤에도 끊임없이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옆에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던 그 순간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왔지?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모든 책임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에게 손주 맡아달라는 부탁도 거절했고 명절 음식 준비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시니어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매주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자식들도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웃으며 말합니다. 예전엔 내가 없으면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빠지니까 다들 더 잘 살던데요. 이처럼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짓눌러온 삶을 내려놓는 순간 노년은 비로소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한 삶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최고로 평온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남 신경 끄고 내 마음에 집중하기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해온 행동 중 하나는 남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걱정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말 한마디 할 때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의식하며 산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은 한 번도 입지 못했고 하고 싶은 말은 끝끝내 삼켰으며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살아왔다는 허무함 뿐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중독은 남의 평가입니다. 사실 누가 나를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평가가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내가 병원에 갈 때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의 시선에 내 감정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더 끔찍한 진실은 대부분의 평가는 그냥 헛소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외롭다더라. 저 나이에 저런 옷은 좀 그렇지 않나? 그 나이 먹고도 저렇게 행동하나? 이 말들이 당신 삶에 아무 쓸모도 없는 소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에 휘둘리는 순간 내 삶은 남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용실에서 파마 한 번 할 때도, 시장에서 장바구니 하나,
들 때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도 돈도 아닌 내 감정의 편안함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게 정답이고 내가 즐거우면 그게 행복입니다. 타인의 잣대에 맞추며 살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언제나 바뀝니다. 어제는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욕할 수 있고 오늘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내일은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말들에 내 감정을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평가를 신경 쓸수록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내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의 그림자에 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0세의 박만순 어르신은 동네에서 유명한 칭찬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깔끔하고 이웃에게 인사도 잘하는 모범적인 노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모습이 아닌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기계 같다. 그렇게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결국 대상포진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박 어르신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빨간 모자를 쓰고 노란 셔츠를 입고 시장에 갔습니다. 남이 뭐라든 나는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걸 입고 나왔어요.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멋지시네요.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제야 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평가할 자유가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즐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SNS에 매일 본인의 옷차림과 산책 사진을 올리며 자유노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좋으면 끝이에요.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이처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는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억지로 어울리지 않기,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고단한 일 중 하나는 안 맞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어울리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도 속은 썩어 들어가고 같이 있어도 편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기름진 음식처럼 겉보기만 화려할 뿐 속은 더부룩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사회생활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어울리는 인간관계는 노후를 좀먹는 독입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고 가치관도 다르며 만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 왜 굳이 관계를 이어갑니까? 그래도 몇십 년 지기인데 동네 체면이 있지 혼자 있긴 외로우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명백한 감정 낭비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면서까지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관계에선 나만 힘들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애초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내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아가는 흡혈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만나고 나면 한숨이 나오고 대화 후에는 머리가 아프고 심지어 다음 약속이 잡히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건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점점 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말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되며 결국 나는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년은 이제야 비로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인데 여전히 눈치 보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노후가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어울리고 싶지 않다면 안 만나면 됩니다. 전화가 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괜히 눈치 보며 가기 싫은 모임에 얼굴을 내밀 이유도 없습니다. 말 안 통해서 스트레스만 받는 친구보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책 한 권 읽는 시간이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이 나이에까지 억지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의라는 명분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69세의 조영자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지인들과 점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은 10년 넘게 지속됐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 정치 얘기로 언성 높이는 대화, 서로 은근히 자식,
자랑하는 분위기에 어르신은 점점 피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계니까 내가 빠지면 실례지라는 생각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쓰러질 뻔한 일이 벌어졌고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영자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람? 모임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갔고 대신 주 1회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말이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 너무나 즐거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나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인간관계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남들 눈치 보며 지친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가벼운 웃음을 나누는 삶이 훨씬 품격 있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5번째는 싫은 건 단호하게 거절하기, 착한 사람 콤플렉스 벗어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은 싫어도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호하지 못한 태도는 결국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여전히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웃으며 참는다면 그 인생은 끝없이 손해보는 게임일 뿐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이제 버려야 할 시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예의, 배려, 상대방 기분, 헤아리기 같은 말들은 사실상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싫은 소리를 하면 인간관계가 끊길까봐, 나 혼자만 이상하게 보일까봐 계속해서 예스맨이 되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병을 얻고 마음이 텅 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어르신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이런 말들이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어느새 나는 또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병이 됩니다. 착한 사람의 최후는 늘 외롭고 지친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 도와줬던 만큼 되갚지 않는 가족, 나를 챙기기보다 이용하려는 지인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은 동화 속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는 단호하게 살아야 지킴받습니다. 거절은 배려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고,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말해야 합니다. 단호한 태도는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단호해졌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절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1세의 최복래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천사로 불렸습니다. 뭐든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봉사활동도 1등으로 나서며 친구들의 말동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면 어르신밖에 없어요 라며 또 부탁했고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눈치까지 줬습니다. 어느 날 무리한 일정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후 어르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병상에서 누운 채 핸드폰을 꺼내단 채 채팅방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 부탁은 제가 스스로 할게요. 이제 제 건강을 챙기려 합니다. 그 메시지 이후 경로당 친구들 중 절반은 연락이 끊겼고 절반은 오히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은 그 이후로 오히려 시간이 넉넉해지고 몸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취미로 색연필화도 시작하고 혼자 소풍 가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으며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은 말합니다.
싫은 건 싫다고 하니까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 맛에 사는 거죠. 이렇게 단호함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다 지쳐버리느니 솔직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100배는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이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감정을 먼저 챙기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건강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면 당신은 그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3년 안에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충격적인 신호들이 이미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무심코 넘기고 있습니다. 작고 흔해 보이는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지만 듣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돌아옵니다. 지금 체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3년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첫 번째 징후는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말하기 힘든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또렷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한마디만 해도 목이 쉽게 쉬며 긴 말을 하기가 버거워지는 증상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대와 호흡기 그리고 신경계 전반에 치명적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의사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이 소리 없는 경고장입니다. 말이 흐릿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건강 상태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대는 두 개의 얇은 근육이 정교하게 진동하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대 근육이 약해지거나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진동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지고 탁해지며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대마비, 후두근육 위축, 파킨슨병, 뇌졸중, 근위축성 질환 등 중대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대의 유연성과 근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떨리며 말할 때 호흡이 짧아지는 증상이 잦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호흡 기능, 식사 기능까지 위협받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말의 도구가 아니라 폐와 뇌, 신경과 근육이 완벽히 협업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생리작용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 건강 시스템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이 사람과의 소통 단절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고립, 우울증, 자존감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점점 말수가 줄고 결국 침묵 속에 갇히는 고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곧 정신 건강이 붕괴로 이어지며 노년기 건강 악화를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즉시 이비인후과 또는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재활 운동이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 목을 지나치게 쓰는 습관, 차가운 음료를 과하게 마시는 행동, 습도, 관리 부족 등도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증상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치된 목소리는 당신의 삶을 점점 조용한 외로움으로 밀어넣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4세의 이모 할머니는 과거 노래를 좋아해 가족 모임 때마다 마이크를 잡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일이 잦아졌고 노래는커녕 전화통화도 힘들어졌습니다. 목이 자꾸 잠기고 말하려 해도 소리가 작아져 주변 사람들에게 귀가 안 좋은가? 란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지 뭐 하며 넘겼지만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오늘 왜 목소리가 슬퍼요? 라고 묻는 순간 할머니는 심각함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성대 노화와 폐기능 저하였습니다. 의사는 지금이라도 성대 근력 운동과 호흡, 재활을 병행하지 않으면 조만간 말도 숨도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하루 2번 호흡근 강화 운동과 성대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종이불기 연습부터 시작했고 점점 길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음성 재활에 힘썼습니다. 몇 달 뒤 손주가 할머니, 다시 텔레비전보다 할머니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라고 외쳤고 할머니는 이젠 나 다시 노래해도 되겠지?
라며 동네 노래교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목소리가 약해지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증상은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건강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리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끝이 찌릿하고 저녁만 되면 발이 얼음처럼 시린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주 저리고 시린 손발은 몸속 어디선가 치명적인 고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 3년 내에 당신의 건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과 시림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말초 순환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초 문제를 넘어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경계 질환 등 중증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신경과 혈관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기 때문에 손끝 발끝부터 서서히 기능이 무너지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지 불편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와 조직이 괴사하거나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는 생존 경고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세포는 서서히 죽기 시작하고 신경이 압박되면 감각은 무뎌지고 점점 감각 저하, 운동 능력 저하, 일상 기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은 자율신경계 이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체온 조절, 땀 조절, 혈류 조절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곧 몸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겨울에도 아닌데 손발이 시리고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미 몸은 내부 붕괴의 경로를 달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압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손발 저림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도 못 느끼고 방치하게 되며 결국 감염과 괴사, 심하면 절단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 응급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줄이기 위해선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액순환 검사, 당 수치 확인, 혈관 상태 점검이 필수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는 손발 스트레칭, 규칙적인 운동, 손목 보호, 혈액순환을 돕는 식단, 스트레스 조절 등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넘긴 찌릿함이 결국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70세의 정모 할아버지는 평소 손발이 조금 저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겨울철에도 얇은 장갑을 끼고 양말도 헐렁한 걸 신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얼음판을 걷는 듯 아프고 잠들기 전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처음엔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병원에 갔고 의사는 말초신경병증 초기와 혈관 협착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안 하면 발끝부터 썩기 시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발가락 스트레칭과 손목 회전 운동을 하며 몇 끼마다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등 혈관에 좋은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면서도 장갑과 두꺼운 양말로 손발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제는 손주랑 딱지치기도 다시 할 수 있겠어라며 활짝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리는 증상은 단순한 말초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첫 번째 조짐입니다. 그 작은 징후를 방치하는 순간 3년 안에 당신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가장 끝, 손끝과 발끝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찌릿함이 당신에게 보내는 생명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눈밑이 붓거나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푸석하고 어둡게 가라앉은 모습을 보면서 어제 잠을 덜 잤나? 정도로 넘기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건강 붕괴의 신호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밑이 자주 붓고 다크서클이 짙어지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몸속 장기 기능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눈 밑은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몰려 있어 몸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특히 신장과 간,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노폐물과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눈밑이 붓고 검푸르게 변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얼굴 특히 눈 밑에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는 붓기 현상이 반복되며 이는 만성 신부전, 단백뇨, 고혈압성 신장 손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물질이 몸에 축적되며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결국 눈밑의 정맥이 드러나며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처럼 나타납니다. 이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의 고장과 연결된 생리적 경고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질 경우도 문제입니다. 심장의 펌프 작용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전신의 정맥순환이 정체되며 얼굴, 특히 눈 주위에 붓기와 어두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눈 밑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닌 심장, 간, 신장 등 생명 유지를 위한 핵심 장기의 기능 이상을 반영하는 외부 알람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다크서클과 붓기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를 노화의 징후로만 생각하며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노화가 아닌 병적 진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치명적인 장기 손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눈밑 붓기와 다크서클이 심해질 때는 반드시 혈액검사, 신장기능 검사, 간 수치, 심장 초음파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하며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염분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며 수분 섭취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의 오모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칙칙하게 꺼지고 늘 퉁퉁 부어있는 자신을 보며 이젠 진짜 나이 들었나 보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왜 자꾸 졸려하고 피곤해? 라고 묻자 할머니는 몰라, 그냥 나이 탓이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은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에요. 바로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눈밑의 붓기와 다크서클은 신장 기능 저하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했으면 23년 안에 투석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 이후 오할머니는 저염식단과 하루 2리터 수분 섭취,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딸이 할머니에게 엄마, 요즘 눈이 다시 환해졌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이제는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좀 살아 보이네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눈밑이 어둡고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면 거울 앞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작고 흔한 증상이 3년 안에 당신의 건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밑은 당신의 몸이 내미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점점 커지고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이 늦어지고 대화 중 자꾸 뭐라고? 라고 되묻는 일이 많아진다면 지금 당신의 귀는 조용히 삶의 신호를 차단당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두뇌, 신경계, 심혈관 건강이 동시에 위험해지고 있다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무심코 넘긴 그 작은 불편함이 앞으로 3년 안에 치명적인 인지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력은 노화와 함께 서서히 감퇴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혈류장애, 신경퇴화 등이 원인일 경우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속도와 영향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청각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능이 아니라 두뇌와 감각기관이 협력해 정보를 처리하는 복합작용입니다. 따라서 청력이 떨어진다는 건 곧 뇌의 활성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치매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인지 기능의 퇴화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점점 사람과의 소통을 피하게 되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연결됩니다. 외부 소리를 차단당하는 순간 삶에 대한 흥미와 에너지도 함께 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청력 저하는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귀에 이물감도 없고 통증도 없으며 단순히 요즘 사람들 목소리가 작아졌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귀 안에서는 청신경 세포가 하나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음부터 들리지 않기 시작해 결국에는 일상 대화조차 버거워지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청력 저하를 방치하면 보청기조차 효과를 보기 힘든 수준의 청각 손실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력 검사, 이어폰 소리 줄이기, 소음 환경 피하기, 혈류 개선 운동, 귀 청결 유지 등 생활 속 청력 보호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만 해도 치매 예방, 우울증 감소,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의 유모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대화 중 자꾸만 다시 한번 말해줘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귀에 바람 든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처럼 말하던 그날 할아버지는 혹시나 싶어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주파 청력 손실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중증 난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할아버지는 청력 보호 훈련과 혈류 개선 치료, 소음 환경 피하기, 적정, 볼륨 유지 등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는 말할 때 반드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대화가 잘 안 들리면 무조건 다시 물어보기보다는 이해한 걸 먼저 말해보는 방식을 연습하며 뇌 활성화도 함께 도모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은 제가 뭐라고 해도 다 들으시네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응, 요즘은 내 말이 음악처럼 들린단다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들은 척 하셨던 거야 라는 농담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청력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삶의 연결선을 차단하는 서서히 다가오는 건강 재앙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이라도 소리가 작게 들린다면 그것은 병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귀가 멀어지면 세상도 멀어집니다. 5번째 징후는 갑자기 기억이 뚝 끊기는 순간이 있는 증상입니다. 방금까지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맴돌다가 사라지는 순간이 잦아졌다면 지금 당신의 뇌는 조용히 기억의 회로를 끊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기억 단절은 뇌가 보내는 강력한 긴급 경고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3년 안에 인지 기능 붕괴와 심각한 치매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기억이 뚝 끊기는 증상은 뇌 속 해마라는 부위의 기능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해마는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위축되거나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이 둔화되면 기억의 저장고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무너지면서 방금 들은 이야기나 해야 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의 흐름을 통째로 놓치는 심각한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기억력은 인지 기능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기억이 무너지면 판단력, 집중력, 언어 능력까지 줄줄이 고장이 납니다. 결국 삶 전체가 흐릿해지고 혼란과 공포, 무기력 속에 빠지는 치매의 입구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지 뭐라고 치부하며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억 단절이 느껴지는 순간은 뇌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수면장애, 우울증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증상을 방치하면 뇌세포는 빠른 속도로 퇴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기억의 공백은 단기간에 인지장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신경과 검진, 인지기능 검사, MRI 촬영 등을 통해 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면 약물 치료와 인지훈련,
식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책 읽기, 글쓰기, 수다 떨기, 걷기 운동, 오메가-3호 항산화, 식품 섭취 등의 뇌자극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3세의 조모 할아버지는 원래 말도 많고 기억력도 좋아 동네 뉴스 앵커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말을 하다 말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더라 하며 멈추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는 안경을 찾아 방을 뒤졌는데 결국 찾은 곳은 냉장고 안.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유행인가요? 하고 장난을 치자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인지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 관리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며 운동, 식단 개선, 뇌자극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매주 한 번씩 손자와 퀴즈 대결을 하며 기억력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은 제가 졌어요. 기억력 대왕은 역시 할아버지네요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이 할애비가 다시 돌아왔다 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엔 기억을 되찾은 자의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기억 단절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곧 다칠지도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지금은 잊은 줄 모르고 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문턱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삶의 기록이자 존재의 증명입니다. 그 기억이 끊기는 순간 삶은 조각처럼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은 깜빡임이 내일의 잊혀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억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할아버지, 요즘도 밤에 그렇게 활발하신가요? 네, 매일 밤마다 기운이 넘쳐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비결은 도대체 뭐예요? 다들 말로만 듣고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한 번씩 나는 기적의 운동을 해요. 그 5분만 하면 기운이 솟고 밤에 바로 잠들 수 있죠. 누구도 믿지 않던 이 비결은 이제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따라하고 있는 진짜 비법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비결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첫 번째는 바로 침대에 눕자마자 다리 들고 버티기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수상한 동작 하나가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괴력의 사나이로 탈바꿈시킨 충격적인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침대에 등을 떼는 그 순간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무조건 1분 버티는 것입니다. 보기엔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자세가 주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다리를 들고 버티는 순간 하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쏟아지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아래로 처져 있던 장기와 근육이 긴장하면서 긴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무릎 뒤에 림프절이 자극되면서 엉덩이 아래쪽의 혈관이 풀리고 하체 전반에 흐르던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듯 사라집니다. 특히 정력의 핵심인 기혈순환이 바로 이 자세에서 살아납니다. 노화의 적은 바로 순환 정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은 아래로만 쏠리고 위로는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붓고 허리는 아프고 밤에는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자세 하나만으로 아래로만 흐르던 혈액을 다시 머리와 상체 쪽으로 올리는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 1분. 그 1분의 기적이 몸 전체를 되살리는 생명의 루틴이 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자세가 단순히 혈액순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밤의 자존심까지 되살린다는 점입니다. 하체 근육이 강화되며 자연스럽게 기력이 살아나고 장기 기능이 회복되면서 밤마다 의욕이 솟아납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다리만 올렸을 뿐인데 온몸이 다시 50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의사가 아니어도 이 동작 하나가 어떤 생리작용을 일으키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무려 3년째 이 동작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하고 몸이 무거워. 마치 기운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 그 정도로 이 자세는 그의 몸에, 삶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77세의 김기환 할아버지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저리고 무릎은 욱신거렸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부서진 듯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면 운동하라는 말만 들었고 무릎에 주사 맞아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인이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번쩍 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저게 뭐지? 싶어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엉덩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평소보다 푹 잤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다음 날 또 따라 했습니다. 15초, 20초, 30초 매일 조금씩 늘려갔고 결국 1분 버티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했고 다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한밤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 왜 이렇게 팔팔해졌어?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밤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할머니들이 기환씨, 요즘 얼굴이 살아났네라며 관심을 보였고 손주도 할아버지 나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김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등을 대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며 말합니다. 자, 황제가 될 시간이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웃고 가족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단지 다리 한번 들었을 뿐인데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몸을, 마음을, 관계를, 심지어 부부의 밤까지 뜨겁게 되살려 놓았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두 번째는 하루 3번 손바닥 비비기 에너지 모으기입니다. 보기엔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동작 하나가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살아나는 사나이로 만들어낸 핵심 루틴입니다. 말 그대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잠자기 전 한 번, 딱 하루 3번 손바닥을 비비는 것만으로 몸의 에너지가 폭발하듯 깨어난다는 사실은 의외의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손놀이가 아닙니다. 손바닥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신경이 연결된 에너지 스위치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뇌가 각성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온몸에 활력이 퍼집니다. 특히 손바닥을 비비면 따뜻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은 기혈을 움직이는 자극이 되어 몸속 깊은 곳까지 생기를 전달합니다. 하루 3번 손바닥을 비비는 순간마다 신체가 스스로 회복 모드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손바닥만 비비면 속에서 무언가 벌떡 일어나. 실제로 손바닥을 빠르게 20초 이상 비비면 피부에 열이 나면서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손끝까지 혈류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손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열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고 골반 쪽 기혈까지 자극해 정력 회복에까지 직결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충격적인 건 손바닥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밤에 벌떡 일어나는 기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따뜻함에서 나오고 따뜻함은 바로 이 손바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저녁에 잠들기 전 손바닥을 천천히 비비고 그 열기를 배나 가슴에 갖다 대면 마음도 안정되고 자율신경도 조절되어 밤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김할아버지는 나이 70이 넘어서도 한밤중에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또 기운을 잃지 않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밤에 잘 돌아다닌다는 소문은 있지만 정작 그는 손바닥만 비빈다고 말하면 다들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그게 진짜라면 나도 해야겠다는 충격적인 반응이 따라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세의 정진만 할아버지는 원래 완전한 저질 체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졸고 오후엔 허리가 아프고 밤이 되면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너무 늘어지셨어요 라며 웃고
할머니는 정말 장작개비처럼 움직이질 않네라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에서 김할아버지의 비결을 듣고 정할아버지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손바닥을 비비면서 오늘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점심엔 내가 아직 괜찮다고 중얼이고 자기 전엔 지금부터 충전이다라고 속삭였지. 그렇게 하루 3번 손바닥을 30초씩 문질렀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계단을 걸을 때 다리가 덜 풀리고 무엇보다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몸이 딱 깨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갑자기 할머니에게 당신 오늘 나 좀 다르게 느끼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양반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했을 뿐이야. 그날 이후로 정할아버지는 도봉동 손바닥 영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루 3번 밥 먹기 전, 산책 중간, 잠자기 직전 꼭 손바닥을 비비며 중얼입니다. 여기서 내 힘이 나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지금은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요즘 왜 이렇게 팔팔하냐는 인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발끝 3분 마사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가장 강력한 부위가 바로 발끝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 이 발끝을 손으로 눌러주기만 해도 기운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며 심장을 깨우고 정력을 불태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발끝만 자극해도 밤마다 온몸이 다시 젊어지는 걸 느껴. 발끝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말초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비밀 통로입니다. 특히 발가락 끝을 마사지하면 뇌신경이 자극을 받고 전립선, 방광, 생식기와 연결된 기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작은 동작이 바로 밤을 지배하는 힘의 시작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사지가 단 3분이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양쪽 엄지발가락을 꾹꾹 눌러주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주무르듯 문지르면 몸 안의 긴장이 풀리고 기혈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특히 둘째 발가락을 강하게 자극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동작을 발끝 점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불이 꺼진 몸에 다시 불을 지피는 마법 같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결의 핵심은 자기 전이라는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온몸이 이완되고 몸속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게 흐르는 때입니다. 이 순간에 발끝을 마사지하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날아가고 자는 동안 몸속 장기와 근육이 회복 속도를 배로 끌어올립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 밤의 컨디션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늘 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꾸준히 해도 밤의 기운이 달라. 실제로 이 비결을 들은 이웃 할아버지들이 따라해본 뒤 며칠 만에 이거 진짜 뭔가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며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바늘로 찌르듯 차가웠던 발끝이 따뜻해지고 아랫배의 기운이 돌고 침대 위에서 무기력하던 몸이 활력을 찾는 경험은 그들에게 신세계였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8세의 박춘배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밤마다 기운이 떨어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으며 무기력과 짜증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는 말뿐이었고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김할아버지의 비결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별 생각 없이 발끝을 주물렀지. 처음엔 간질간질하더니 점점 뜨끈해지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날은 잠도 푹 자고 아침에 몸이 가볍더라고. 박 할아버지는 그 뒤로 매일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불 속에서 조용히 발끝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꾹꾹 눌렀고 새끼발가락은 지그시 당겨주었으며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번갈아 마사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괜히 자신감이 생기고 아침이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변화에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팔팔해졌어? 어디서 뭐 먹었어? 라고 묻자 박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냥 발끝만 주물렀을 뿐이야. 지금은 동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며 발끝 3분이면 다시 25 된다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반신반의하며 따라해봤고 며칠 후에는 모두가 발끝 마사지 동호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주에서 밤에 빛나는 남자들로 불리는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이 작은 발끝 마사지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밤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침대에 눕기 전 발끝을 문지르기 시작해 보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당신을 밤의 황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네 번째는 바로 하루에 딱 한 번은 땀을 흘리기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 수준이 아닙니다. 김할아버지는 이것을 기운 폭발 의식이라 부릅니다.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땀을 짜내듯 흘려야 몸속 정체된 기운이 뚫리고 밤에 다시 벌떡 살아나는 힘이 생긴다는 충격적인 경험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땀을 흘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무리하면 탈난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 하는 거다라는 말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합니다. 몸은 굳고 기혈은 막히고 밤이면 더 이상 반응조차 없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런 상태를 죽진 않았지만 산 것도 아닌 반시체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서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땀은 노폐물입니다. 동시에 땀은 생명력의 신호입니다. 몸에서 땀이 흐른다는 건 아직도 안에서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김할아버지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땀을 흘려야 밤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땀이 한 줄기라도 흐르지 않으면 그날 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합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강한 의지만 그 말 속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땀을 흘리면 심장이 반응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혈관이 확장되며 몸속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식기 쪽 혈류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남성 호르몬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밤의 체력과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땀을 흘리면 됩니다. 김할아버지는 마당을 한 바퀴 빠르게 돌거나 방에서 팔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설거지할 때 허리를 쭉 펴고 리듬을 타는 것만으로도 땀이 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땀이 흐를 때마다 중얼입니다. 지금 이 땀이 밤을 지배할 힘이다. 이 말이 단순한 암시 같지만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기분도 호르몬도 세포도 심지어 정신까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지 않는 날은 불안하고 나면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 정도로 땀은 김할아버지에게 밤의 생명선입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75세의 나재순 할아버지는 원래 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인상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더운 날엔 에어컨 앞에만 앉아 있었고 가벼운 산책도 피했고 조금만 덥다 싶으면 찬물로 세수하며 열을 식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야, 넌 왜 이렇게 밤에 조용하냐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날 김할아버지의 하루 한 번 땀 비결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운동화를 꺼내고 뒷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못 가 헉헉대며 돌아왔지만 그는 그날 흐른 땀을 손수건에 닦으며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라고 살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매일 아침 15분 뒷산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일주일 후엔 밤에 눈이 반짝 떠졌습니다. 한밤중 할머니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시간에 저쪽을 보면서 웃고 있어요? 나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땀 흘렸어. 그 말에 할머니는 배꼽을 잡고 웃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침마다 함께 뒷산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 할아버지는 중구 땀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하루에 한 번 땀을 흘리는 것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는 말합니다. 땀이 나니까 밤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이건 그냥 체력이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이야.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단 한 방울의 땀이라도 흘려보십시오. 땀이 흐르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뜨거워지고 밤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밤의 황제가 되는 길은 하루 한 번의 땀에서 시작됩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5번째는 바로 혀를 내밀고 웃는 전신 긴장 해소 운동입니다. 이 동작이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살아있는 남자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다는 것만으로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기혈이 원활히 순환되며 밤에 필요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충전되는 신비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웃음 운동이 아닙니다. 웃음과 혀를 내미는 동작은 사실 전신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 끝에 있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뇌와 연결되어 있고 웃음은 뇌의 기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동작은 몸의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고 기혈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매일 이 운동을 통해 몸에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고 자는 동안 활력을 채운다고 합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의 핵심은 전신의 이완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뒷목이나 어깨에 많은 긴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주는 데에는 얼굴 근육과 혀의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혀를 내밀고 웃으면 입가의 근육이 풀어지고 동시에 뇌가 자극을 받아 몸속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웃는 순간 복부도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며 내장 기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매일 자기 전 5분씩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혀를 내밀고 한번 크게 웃은 뒤 그 상태로 약간 웃음을 멈추고 혀를 바닥에 대며 약간씩 움직이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사실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그가 말하는 에너지 충전의 핵심은 이 간단한 동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혀와 웃음이 만나면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몸속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지 몸을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동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외부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혀를 내밀고 자기만의 시간이 만들어지며 그로 인해 밤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의 이성호 할아버지는 김할아버지의 운동 비결을 듣고 첫날 바로 실천해 봤습니다. 이전에 이 할아버지는 점점 늘어나는 피로와 몸의 경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몸이 뻣뻣하고 어깨가 굳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할아버지에게서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을 듣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얼굴 근육이 덜 풀린 채 웃으려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혀를 내밀고 얼굴 근육을 조금씩 풀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열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운이 올라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호 할아버지는 유난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몸이 가벼웠고 피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자기 전에 반드시 5분씩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을 실천했고 그 결과 피로가 쌓이지 않으며 밤에 쉽게 잠이 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성호 할아버지는 그 후 이 운동을 다른 이들에게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5분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 말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따라했고 이제는 동네 힐링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 이 간단한 운동 지금 시작해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몸과 마음의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처럼 당신도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힘이 빠지는 순간 인생은 무너집니다. 젊을 땐 몰랐던 기본 동작 하나하나가 고통이 되고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결국 침대와 휠체어에 갇혀버립니다.
단 한 번 넘어지는 사고가 평생 누워 지내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다리 힘을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다리 힘 생기는 6가지 비결 중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이 비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에 노년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한 발로 서는 습관을 들이면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균형 감각이 살아나며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10초가 20초로, 20초가 30초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인생을 구합니다. 다리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속도로 사라집니다.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20% 이상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다리 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집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은 이런 무서운 근감소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무기입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에 살짝 손을 대고 한 발을 들어 올립니다.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지지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면 손을 떼고 서봅니다.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연습하고 하루에 3세트씩 꾸준히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다리 근력뿐만 아니라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까지 길러줍니다. 발바닥의 감각도 살아나고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의학적으로도 한 발로 서기 30초를 못 넘기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 운동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스스로 걷지 못하는 시기가 급격히 앞당겨집니다. 이 단순한 한 발로 서기 훈련은 그 무서운 운명을 막아주는 생명의 운동입니다. 실제로 70대 중반 남성 한 분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가벼운 낙상 사고로 골반을 다친 후부터 급격히 삶의 질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졌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운동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한 발로 서기 운동을 알게 된 그는 처음에는 벽에 의지해 겨우 5초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5초, 한 달 후에는 30초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양쪽 다리 모두 1분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리 힘이 살아나면서 다른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졌고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넘어질까 두려워서 외출을 꺼렸던 그가 다시 당당하게 시장도 보고 친구들과 약속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한 발로 서는 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한 발로 서는 게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서는 10초가 당신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리 힘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늘 한 발로 서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기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자극이 가지만 여기에 가벼운 아령을 더하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가벼운 아령을 양손에 들고 걷기 시작하면 팔과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며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팔을 흔드는 동작이 몸통과 하체를 안정시켜주고 아령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근육이 깨어나고 다리의 지구력이 강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운동은 자연스럽게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까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골다공증, 근감소증,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처음에는 무겁지 않은 1kg 정도의 아령을 양손에 들고 하루 5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걸을 때는 등은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 동안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천천히 걸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운동은 운동기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 아파트 복도, 동네 공원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아령 걷기는 단순히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리 힘이 살아나면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당당히 나갈 수 있으며 나만의 일상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자립입니다. 그리고 자립은 강한 다리 힘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무릎 통증으로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집에만 머물렀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지내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질 뻔한 사건을 겪으면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다리 근력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G짜리 작은 아령을 들고 집안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kg짜리 아령으로 바꿨고 하루 걷는 거리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릎 통증도 점점 줄어들고 허벅지에 탄력이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걷다 넘어질까 겁냈지만 이제는 시장도 직접 보고 친구들과 산책도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벼운 아령 하나가 제 인생을 다시 걸어가게 했어요. 다리 힘이 생기니까 세상이 다시 넓어졌어요.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단순한 실천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녀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아령을 쥐고 걸어야 합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그 걸음이 인생 전체를 지켜줍니다. 다리 힘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늘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이 비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엉덩이는 다리의 뿌리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 힘은 급속도로 빠지고 결국 넘어지고 주저앉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면 다리는 다시 힘을 얻고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엉덩이가 탄탄해야 서 있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걸을 때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약해지면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쏠려 관절 통증까지 유발됩니다. 한마디로 엉덩이는 다리 힘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달릴 수 없듯 엉덩이가 약하면 다리도 쓸모를 잃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는 스쿼트,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힙 브릿지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도 엉덩이 근육이 살아나고 다리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엉덩이 근육이 살아나면 걷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습니다. 넘어질까 봐 두려워 움츠러들었던 몸이 다시 자신감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 질병이 아니라 무력감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절망은 인간의 의욕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이 무서운 운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엉덩이 운동 하나가 평생의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심각한 무릎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무릎 자체보다 엉덩이 근육 약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 옆에서 힙 브릿지 10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10회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다리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엉덩이가 뻐근하고 허벅지가 당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 식사 후 TV 보기 전에 하루 2번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2주가 지나자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고 한 달이 되자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졌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걱정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산길을 걸었습니다. 등산 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단 10걸음도 버거웠는데 지금은 산을 오를 수 있어요. 다 엉덩이 덕분이에요.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철 엉덩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엉덩이 근육은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엉덩이를 깨워야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다리 힘은 엉덩이에서 시작되고 엉덩이 힘은 오늘 운동하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입니다. 다리 힘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동작 하나가 노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은 하체 근력,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근육들은 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인 힘입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무릎 주변 근육도 강화되어 관절 보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간단한 운동 하나로 하체 전체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무릎이 90도로 굽혀지는 높이의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손은 허리에 얹거나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하루 10회부터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 식사 후에도 틈만 나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반복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다리 힘이 약해졌다는 경고입니다.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하면 확실히 근력이 살아나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 운동은 단순하지만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재활병원과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이 운동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은 다리 근육뿐 아니라 심폐기능, 균형 감각, 심리적 자신감까지 함께 키워주는 만능 운동입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다리 힘이 약해지면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넘어진 이후 그는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리 근력이 심각하게 줄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권한 것이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 5회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 5회, 일주일 후 10회, 한 달 후 20회로 점차 늘려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넘어질까 겁먹었던 몸이 다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고 그는 스스로도 삶의 의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자 하나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서는 걸 반복했을 뿐인데 다시 걷게 되고 다시 삶을 즐기게 됐습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자 운동은 다리 힘을 되살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의자 앞에 서야 합니다. 하루 10번 앉았다 일어나는 작은 노력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다리 힘이 생기면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리 힘은 곧 삶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에 힘주기입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다리 힘을 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 이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 앉아서 발가락에 힘을 주는 운동은 겉으로 보기엔 별거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움직임이 종아리, 발목,
무릎, 허벅지까지 모든 하체 근육에 연결되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발가락을 움켜쥐듯 힘을 주고 천천히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전체의 근육이 깨어나고 균형 감각이 강화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근육부터 무너집니다.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 땅을 딛는 힘이 약해지고 발목이 흔들리며 결국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됩니다. 넘어지는 순간은 순식간이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는 운동은 이 끔찍한 미래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발가락만을 이용해 바닥을 움켜쥐듯 힘을 주고 5초간 버팁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힘을 풀고 다시 반복합니다. 하루 10회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실시하면 됩니다. 발가락 힘주기 운동은 실내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 신문을 읽을 때, 커피를 마실 때 짬짬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운동복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다리 힘을 살리고 걸음걸이를 안정시켜주며 넘어짐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발가락에 힘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착 달라붙는 느낌이 생기고 발목이 단단해져 균형을 잡기 쉬워집니다. 무릎과 엉덩이에도 힘이 전달되며 전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움츠러들었던 몸이 다시 당당하게 땅을 딛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구합니다.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작은 습관이 노년의 자유를, 자존심을, 그리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소 다리 저림과 발목, 약화로 인해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뻔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외출이 무서워져 집안에만 갇히는 날이 늘었고 삶의 활력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발가락 근육이 너무 약해졌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시작한 운동이 바로 앉아서 발가락 힘주기였습니다. 처음엔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10회, 저녁 TV 보기 전에 10회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발바닥에 힘이 생기고 걸을 때 한층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시장에서 친구를 만나 반갑게 손을 흔들며 뛰어갔는데 예전 같으면 발목이 휘청거릴 상황에서도 단단하게 땅을 딛고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며 "너 요즘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당당해졌어?" 라고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결은 발가락이야. 지금 그녀는 매일 외출을 즐깁니다. 가벼운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장을 보러 다니며 삶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은 발가락 운동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발가락에 힘을 주는 순간 큰 인생이 바뀝니다. 다리 힘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키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당신의 발가락 끝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에 힘주기입니다.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잔인한 통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리 힘이란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리 힘을 지키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다리 힘을 지키는 진짜 시작입니다. 칼슘은 뼈를 이루는 주성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미세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골다공증이 찾아오고 뼈는 속부터 텅 비어버립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게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생성되지만 노년기에는 피부 기능이 약해져 충분한 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두부,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류에 풍부합니다.
식사로 부족하면 전문의와 상의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제대로 섭취하면 뼈가 단단해지고 다리 근육이 버텨야 할 구조물이 튼튼해집니다. 넘어져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인한 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젊은 시절부터 특별한 관리 없이 지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허리가 굽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나이 탓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안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심각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재활을 시작했지만 근육은 이미 크게 약해져 있었고 골다공증도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골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바꿔 매 끼니 멸치, 두부, 채소를 챙겨 먹고 매일 오전에는 햇빛을 쬐며 산책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로 채웠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 결과 뼈 밀도가 개선되었고 다리 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걷고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지자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뼈가 약하면 인생이 부서진다는 걸요. 이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내 두 번째 생명줄입니다. 오늘 당신도 선택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겨야 합니다. 다리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튼튼한 뼈가 있을 때 비로소 강한 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은 곧 삶의 힘이고 그 삶은 당신이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늙으면 그냥 가만히 죽어야지 뭘 더 바래? 저 나이에 저런다고 누가 봐줄 줄 아나? 나이값 좀 해라. 꼴불견이다 진짜. 이런 독한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한다면 끝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내게 침을 뱉고 발로 차도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 합니다. 남의 입에 끌려다니다가는 비참하게 짓밟히고 버려집니다. 늙었다고 순하게 살면 남은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온갖 고생을 참아내며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학비를 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꿈을 이루게 하려고 내 욕심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이 노년이 되자 과연 부모를 얼마나 챙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빠 부모를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예전처럼 부모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자식은 이제 드뭅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나도 바빠서라는 한마디에 무너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대는 순간 배신당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순간 노년은 초라해집니다. 작은 부탁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전화 한 통 기다리며 쓸쓸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병든 몸을 숨기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가는 것이 바로 기대어 산 노년의 비극입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기 바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기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벌고 내 힘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역시 타인의 도움이 아닌 내 의지로 지켜야 합니다. 운동하고 챙겨 먹고 스스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독한 노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자식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휘둘리다 보면 노년은 고통과 분노, 실망의 연속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현명한 가족관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이상은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는 독한 각오가 있어야 노년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누구보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퇴직금까지 모두 자식들 집 장만에 써버렸고 자신은 작은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식들이 은혜를 갚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연락도 뜸해지고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일에도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무료 복지관에서 배우는 노인 체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줄이기 위해 반지하로 이사했지만 그곳에서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스스로 일어섰더니 오히려 삶이 가벼워졌어요. 지금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지막을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노년의 진짜 자유는 독하게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당신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그게 진짜 품위 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하고 말끝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 친구, 이웃마저 은근히 내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권을 빼앗으려 듭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무시를 계속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원래 저런 취급받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순간 노년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원하지 않는 약속에 끌려가고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에도 웃어넘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존심은 깎이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한순간에 늙은 거지가 된 기분,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족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순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짓밟는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두고 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해야 합니다. 휘둘리며 비굴하게 사느니 혼자 당당히 서는 편이 1000배는 낫습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불편한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어른다운 것입니다. 노년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려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손에 농락당하다 쓸쓸히 끝나게 됩니다. 노인네는 가만히 있어라. 나이 들었으면 참아야지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이를 먹었기에 오히려 더 당당해야 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휘둘리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부탁은 무조건 들어주고 친구들의 심부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행사에는 늘 앞장섰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어르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나이에 뭘 해요?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차마 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터졌습니다. 동네 행사 준비 중 무리하게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후 그녀는 모든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예전처럼 함부로 부탁하지 못했고 친구들도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독하게 거절하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비굴하게 늙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억울해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갑니다. 나이 들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말 많으면 꼰대 소리 듣는다는 사회의 은근한 압박에 눌려 스스로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고독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채 삶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웃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감정의 주인도 나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회에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나를 점점 더 외롭고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내 존재를 세상에 다시 한번 새기는 행위입니다.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엔 두렵습니다. 괜히 갈등이 생길까봐,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내뱉어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목소리를 듣고 기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진심을 들은 사람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와 진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사라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입 다물고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표현하고 나를 주장하며 살다가 가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늘 괜찮아라고 말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억울함과 외로움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가족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그녀의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 허락 없이 결정하는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다. 내 뜻은 내가 정한다.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주변에는 진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니까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냉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평생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철저히 잊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립니다. 노년에 버림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이 떨어져 도움을 청할 때, 마음이 외로워 기대고 싶을 때 사람들은 무섭게 거리를 둡니다. 바쁘다는 핑계,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당신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밀어냅니다. 그렇게 쓸모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피하려면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다면 최소한 쓰지 않고 버틸 준비를 해야 하고 몸이 약해지기 전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사랑을 나눴던 사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냉정해집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각박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차가워지기 전에 나부터 강해져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나친 기대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결국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힘을 키워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병원을 갈 수 있고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노년입니다.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는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신세가 됩니다. 노년은 착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독하게, 냉정하게, 똑똑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돈이 떨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미루듯 아버지를 떠넘겼고 결국 그는 작은 요양병원에 던져지듯 보내졌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버림받으려고 평생을 바쳤나? 그는 절망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내 발로 일어서겠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악착같이 받았고 퇴원 후 작은 공공근로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생활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웃들과 소소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이 아닌 다른 따뜻한 인연도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무너졌다면 정말 끝났을 겁니다. 독하게 살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초라하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끝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도 당당히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5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거칠어집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나이 들어서 뭘 더 하겠어 같은 잔인한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제는 나설 때가 아니라며 은근히 밀어냅니다. 그때마다 움츠러들고 상처받고 분노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과 평가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노년은 초라하고 불행해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소리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꿋꿋하게 내 길을 가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대신 내 삶에 집중하며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시선은 결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무책임하고 가볍습니다. 남들은 당신이 넘어져도 당신이 무너져도 결국 자기 인생에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고 꿈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제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 나이에 머리라는 비웃음도 꼴불견이라는 수군거림도 무시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소중한 여정입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나를 위한 삶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을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는 바람처럼 스쳐가게 두고 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차피 남들은 내가 잘 돼도 시기하고 못 돼도 무시합니다. 잘 나가면 저 나이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라며 비웃고 힘들어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 나이에 뭐 하러라는 말이 무서워 집에만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지만 늙어서 무슨 공부냐는 소리에 포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후회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심각한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스트레스 받고 참고만 살다가는 빨리 무너집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들 말은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는 바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가까운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고 버킷리스트였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비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들은 수군거리고 나는 인생을 즐긴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남이 뭐라든 나는 내가 좋으면 됐어요. 세상 시선 신경 쓰다가 내 인생 다 망칠 뻔했어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비웃든 무시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의 말은 스쳐가게 두고 당신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노년입니다.